차가운 새벽 공기가 창틈을 타고 들어올 때면 강명숙 씨는 습관적으로 욱신거리는 손마디를 주무릅니다. 68세의 나이. 그녀의 손바닥은 평생의 고단함을 증명하듯 굳은 살로 딱딱하게 굳어 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제멋대로 굵어져 있습니다. 남들은 그것을 성실함의 훈장이라 부르지만 명숙 씨에게 이 손은 치열했던 생존의 기록이자 비릿한 눈물의 흔적입니다. 40년 전 사고로 남편을 일찍 여의고 명숙 씨는 시장 바닥에서 국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솟구치는 거대한 솥 앞에서 하루 18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매운 연기에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도 그녀는 솥 국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식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명숙 씨는 자신의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뛰고 또 뛰었습니다. 겨울에는 동상에 걸려 진물이 나는 발을 비닐봉지로 감싸고 장화를 신었고 여름에는 가마솥 열기에 쓰러질 뻔한 고비를 수십 번 넘겼습니다. 그 지독한 세월의 보상은 달콤한 듯 했습니다. 아들은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해 부모의 자랑이 되었고 명숙 씨는 시장 상인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강남 변두리의 번듯한 상가 건물까지 소유한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국밥 할매라 불리던 그녀가 이제는 강 회장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엄마, 이제 제발 일 그만하고 좀 쉬어. 며느리도 들어왔는데 언제까지 주방에서 고생할 거야. 나 창피해서 그래. 아들의 끈질긴 권유와 며느리의 살가운 애교에 못 이겨 평생의 터전이었던 식당을 정리한 지 어느덧 3년. 하지만 명숙 씨의 몸은 쉴 줄을 몰랐습니다. 평생을 팽팽하게 긴장하며 살았던 탓인지 일을 멈추자마자 몸 여기저기에서 고장 신호가 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노안이라 생각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명치 끝이 묵직한 기분은 그저 시장 시절 급하게 밥을 먹던 습관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정밀 검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위암 3기.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말 암이라니요. 우리 이제 겨우 행복해지나 했는데. 며느리 박지영 씨는 병원 로비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명숙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명숙 씨는 그런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자식 농사는 참 잘 지었구나. 나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으니 이 무서운 병도 이겨낼 수 있겠다. 명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지영아, 너무 울지 마라. 내가 그래도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모아둔 돈이 좀 있다. 이 통장에 수술비랑 치료비, 그리고 너희 생활비까지 넉넉히 넣어뒀으니 내가 관리하면서 나 좀 도와주렴. 내가 믿을 건 너뿐이다. 명숙 씨는 자신의 전 생애가 녹아있는 피땀 어린 통장을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숙 씨는 그 고개 숙인 며느리의 눈에 비친 기괴한 탐욕과 번뜩이는 계산을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버릴 지옥 같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지만 이어지는 항암 치료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입안은 온통 헐어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었고 빗질 한 번에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를 더욱 고통스럽게 한 건 신체적인 아픔이 아니라 며느리의 급격한 변화였습니다. 수술 첫 주에만 매일 얼굴을 비추던 지영 씨는 보름이 지나자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늘 바쁘다는 핑계뿐이었고 어쩌다 병실에 들러도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병원 원무과 직원이 굳은 표정으로
명숙 씨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환자분, 입원비랑 수술비 잔금, 그리고 항암 치료비가 벌써 보름째 미납되었습니다. 며느님께 수차례 연락을 드렸는데 확인해보겠다는 답변만 하시고는 통화가 안 되네요. 오늘까지 결제가 안 되면 치료 진행이 어렵습니다. 명숙 씨는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통장에는 수억 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제가 안 될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명숙 씨는 억지로 뼈만 남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해 화장실로 향하다가 병원 비상구 계단 쪽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 지영 씨였습니다. 오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사채업자들한테 이번 주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해. 내가 시어머니 수술비 잔금이랑 치료비로 남겨둔 거 오빠 통장으로 다 썼어. 이 정도면 급한 불은 껐지? 명숙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벽을 짚은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아니, 오빠. 냉정하게 생각해봐. 저 노인네 어차피 위암 3기야. 살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더 높은데 그 비싼 항암제를 왜 계속 맞춰? 병원비로 수천만 원. 날리는 거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니까. 그 돈이면 오빠 사업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어. 어차피 죽으면 다 우리 돈인데 미리 좀 당겨 쓰는 게 어때서? 명숙 씨는 비명이 새어나오려는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뜨겁게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재산이 자식처럼 아끼고 믿었던 며느리의 입을 통해 죽을 노인에게 아까운 돈으로 치부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명숙 씨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돈이 나오는 마르지 않는 샘물 혹은 빨리 치워버려야 할 거추장스러운 짐에 불과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그때 뒤늦게 나타난 아들 현우가 명숙 씨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자 명숙 씨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내뱉고 싶었습니다. 내 처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내 생명줄을 가지고 저울질하는 저 악마 같은 소리가 들리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미 배신당한 마음은 회복될 수 없으며 지금 여기서 화를 낸다 한들 저들이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을 것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명숙 씨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의조렸습니다. 그래, 너희가 내 생명을 돈으로 환산했다면 나도 너희의 미래를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계산해 주마. 명숙 씨는 그날 이후 철저하게 삶의 의지를 잃은 노인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식적인 얼굴로 병실에 올 때마다 의식 없는 척 깊게 잠든 연기를 했고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지영 씨는 명숙 씨의 상태가 나빠 보일수록 뒤돌아서서 입꼬리를 실룩거렸습니다. 명숙 씨는 그 추악한 미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명숙 씨는 비밀리에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김 변호사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김 변호사, 자네만 믿네. 나 좀 도와주게. 내 남은 재산을 다 정리하고 싶어.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네.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독사과를 말이네. 명숙 씨가 지목한 상가는 강남 중심가에 위치한 5층 규모의 건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수십억을 호가하는 알짜배기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속은 골물대로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전 소유주와의 복잡한 소유권 분쟁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 있었고 건물을 담보로 한 막대한 근저당권이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재건축이 확정되면서 세입자들에게 물어줘야 할 권리금과 이주비, 보상금 소송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태였습니다. 소유하는 순간 매달 수천만 원의 이자와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이 발생하는 그야말로 지옥의 상가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 상가를 제 명의로 해주시는 거예요? 저 감동해서 눈물 나려 해요. 명숙 씨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위조되지 않은 진실한 증여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며느리 지영 씨의 눈은 이미 탐욕으로 인해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래.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내 오빠 사업도 힘들다는데 이 상가 가져가서 내 마음대로 해라. 단, 조건이 있다. 지금 즉시 명예 이전을 완료하고 향후 이 건물에 발생하는 모든 법적 권리와 책임, 그리고 채무까지 내가 지겠다는 각서를 써다오. 내 사후에 아들이랑 싸우는 꼴 보기 싫어서 그런다. 지영 씨는 서류의 세부 조항이나 등기부 등 본상의 권리관계를 검토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강남 건물주라는 타이틀에 눈이 멀어 넙죽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영 씨는 증여 절차가 끝나자마자 명숙 씨를 서울 근교의 가장 저렴하고 낙후된 요양원으로 강제 입송시킬 계획을 세우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명숙 씨는 그 모든 과정을 차가운 침대 위에서 지켜보며 속으로 깊은 조소를 보냈습니다. 덫은 완벽하게 놓였고 며느리는 제 발로 교수형 집행대에 올라섰습니다. 명예 이전이 완료된 바로 다음 날 명숙 씨는 기적처럼 환자복을 벗었습니다. 사실 항암 치료의 반응이 좋아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었지만 그녀는 복수를 위해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명숙 씨는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그 시각 지영 씨는 상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친정 오빠의 사채를 갚으려 위풍당당하게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차장의 말은 지영 씨의 심장을 얼려버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박지영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건물은 이미 선순위 채권과 압류 가등기가 가득 차 있어서 추가 대출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전 소유주와의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당장 이번 주 내로 법원에 공탁금 5억 원을 예치하지 않으시면 이 건물뿐만 아니라 고객님의 모든 자산이 압류될 상황인데요. 이걸 알고 받으신 건가요? 지영 씨의 얼굴이 핏기를 잃고 하얗게 질렸습니다.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의 세입자들이 단체로 보증금 반환 및 이주비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장이 집으로 날아들었고 건물 안전 진단 결과 재난 위험 시설로 분류되어 당장 보수하지 않으면 매일 수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공문까지 도착했습니다. 공짜로 얻은 줄 알았던 금덩어리가 사실은 만지면 만질수록 자신의 영혼과 전 재산을 뜯어먹는 괴물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강남 상가라면서요? 이게 왜 뒷담이냐고요? 명숙 씨를 요양원으로 끌고 가려던 지영 씨가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병실에는 환자복을 입은 노인이 없었습니다. 대신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명숙 씨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강남 상가 건물주 되니까 너무 좋아서 나를 보러 달려온 거 아니니? 왜 얼굴이 흙빛이냐? 지영 씨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죽어가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서슬퍼런 눈빛으로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병원비 아깝다고 내 오빠 사채 막아줄 때 나도 생각했단다. 너희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으로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그 상가, 이제 내 명이지? 축하한다. 이제 그 건물에 얽힌 수십억의 빚과 소송, 평생 내 친정 식구들과 함께 짊어지고 살 거라. 명예 이전 도장은 내가 탐욕에 눈멀어 직접 찍었으니 법적으로 물을 수도 없단다. 내 병원비 수천만 원 아끼려다 수십억 원의 지옥을 샀구나. 명숙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병실 안을 얼음장처럼 만들었습니다. 지영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의 마음에는 단 한 줄기의 동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한 40년의 세월이 그보다 훨씬 더 뜨거운 분노로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명숙 씨의 주변을 둘러싼 폭풍은 지나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지영 씨는 결국 그 지옥의 상가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증여 당시의 사행행위 소송까지 얽히며 지영 씨뿐만 아니라 보증을 섰던 그녀의 친정 식구들까지 한꺼번에 길바닥으로 내몰렸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는 그토록 처참하고 확실하게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아들 현우는 아내의 패륜적인 배신과 어머니의 서슬, 퍼런 복수 사이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황하다 결국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명숙 씨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먼저 부르거나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해 대문 앞을 찾아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아들에게 명숙 씨는 인터폰 너머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내 처가 내 목숨값인 병원비를 빼돌릴 때 너는 어디서 무얼 했니?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 죄고 알고도 방관했다면 너도 공범이다. 부모 자식 인연은 여기까지 하자. 이제 나도 자식도 내미 말고 강명숙이라는 이름으로 좀 살아봐야겠다. 다시는 오지 마라. 그날 이후 명숙 씨는 집안의 가구들을 하나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아까워서 쓰지 못했던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를 들이고 자식들 눈치 보느라 미뤄뒀던 화사하고 화려한 커튼을 달았습니다. 40년 넘게 남의 입에 들어갈 국밥을 만드느라 정작 자신은 주방 구석에서 찬밥에 물을 말아 대충 때우던 끼니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정갈하게 차린 1인분 소반. 최고급 식재료로 정성껏 요리한 음식을 명숙 씨는 창가에 앉아 천천히 음미하며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사모님, 오늘 정원에 수국이 참 예쁘게 피었네요. 향기가 여기까지 들어와요. 새로 고용한 가사 도우미의 인사에 명숙 씨는 깊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암세포는 그녀의 강한 생존 의지와 평온한 마음에 밀려 기세를 잃었고 주치의조차 믿기지 않는 회복 속도라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뺏겼던 통장 잔고도 김 변호사의 발빠른 대처로 상당 부분 회수했고 남은 알짜 상가들에서 들어오는 임대료는 그녀의 노후를 차고 넘치도록 보장해 주었습니다. 명숙 씨는 더 이상 손마디의 통증에 신음하며 잠을 설치지 않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정원의 잡초를 뽑고 그토록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며 묵향에 취합니다. 예전에는 이 집이 그저 자식들을 기다리는 정거장이었다면 이제 이곳은 그녀가 온전히 주인공이 되어 누리는 왕국이 되었습니다. 가끔 대문 밖에서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나 아들이 서성인다는 소문이 들려오지만 명숙 씨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40년의 헌신을 배신으로 갚은 자들에게 줄 자비는 이미 그날 병원 비상구 계단에서 다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해 저무는 오후 명숙 씨는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홍차 한 잔을 마십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이제야 편안해 보입니다. 고생한 흔적은 주름마다 깊게 박혀 있지만 그 눈빛만은 어느 청년보다 맑고 깊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뒤집는다는 건 억지로 어딘가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땀 흘려 일궈낸 이 터전 위에서 당당하게 내 이름을 되찾고 누리는 일이라는 것을요. 강명숙, 참 고생 많았다. 이제 누구의 엄마도 식당 주인도 아닌 그냥 너로 살아라. 자신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가 세상 그 어떤 찬사보다 달콤하게 가슴을 울립니다. 명숙 씨는 자신의 집, 자신의 공간에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완벽하고 평화로운 저녁을 맞이합니다.